안녕하세요. 정치합시다 시청자 여러분, 송수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캐스터 조소연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곳에서 저희가 초심박제를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요.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아주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댓글로 처음처럼 님이 신현영 의원님 힘없는 약자들과 북한과도 함께할 수 있는 법안 꼭 통과되길 바라반이다라고 응원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도 더 큰 반응을 기대하면서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요? 네, 오늘도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의원님, 저희가 사실 네. 이 초심박제를 시작한 직후에 5월 중순 정도 된 것 같아요. 의원님께 사실 섭외를 좀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루고 미뤄지다 이제 오늘 드디어 뵙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바빴어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바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의원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제가 생신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축하드립니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뭐 하셨나요? 특별한 일이라도. 특별한 게 없었고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역국은 드셨고요. 아침에 줘서 먹었습니다. 케이크는 부셨나요? 감사하죠. 케이크도 한번 불었습니다. 할 건 다 할 건 다 하셨네요.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의원님을 공부를 하다 보니 또 생신이라는 정보가 나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의원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1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렵네요. 네, 저쪽 보고 할까요? 카메라 보고 말씀해 네.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구로을 국회의원 윤건영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제가 6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한국 나이라면 52이죠. 한 5가지의 주요한 이력들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는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썩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 한다고, 사회 나가서는 사회운동 한다고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고요. 30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나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기 중에 하나였고요. 5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40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출범하면서 국정상황실장으로 2년 7개월가량 근무하면서 국정의 흐름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2018년 과분하게도 대북 특사로 임명을 받아서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우리 구로을 주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셔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요. 지난 2018년 대북 특사의 경험을 살려서 남북 관계가 보다 평화롭고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제 역할을 하고 싶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심히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안 그래도 지금 안에서 이제 끊어야 된다고 1분 넘었다고 지금 사인이 오고 있었는데 네. 딱 적당히 끊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딱 듣기에도 의원님 이력이 굉장하십니다. 네, 맞아요. 그죠? 초선 의원이신 만큼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윤건영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인간 윤건영을 먼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코너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바로 의원님의 핸드폰 털기입니다. 네. 미리 양해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문자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준비됐나요? 최근 문자. 윤건영 의원님이 나누신 가장 최근 문자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건가 본데요. 높 출발했어? 지금 나갑니다. 하트 하트 하트. 10번 버스 도착까지 4분 남았어. 지금 어디? 순복음 교회 지남. 알았어. 아빠 기다리고 있어. 스카이프 초대한 거 봐봐. 이응 이응. 아. 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의원님? 제가 청와대 생활을 꽤 오래 해서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꾀를 내서 금요일마다 금요 데이트를 하자. 아빠와 아이들이. 금요일에 만나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만큼은 저도 시간을 조정하고 아이들도 시간을 조정해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자.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청국장이라든지 뭐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집들 막 다녔어요. 그렇게 쭉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지난 일요일 날 했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도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 데이트를 못 하고 일요일 날 미뤄졌군요. 이제 미안한데 여의도로 나와라. 아빠 일하고 있는 대로.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쪽 지나서 만나서 맛있는 밥 먹는 그 과정이 담겨 있는 문자입니다. 근데 문자를 보니까 막 하트가 남발되고 굉장히 스윗한 분위기가.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아드님이신가요? 따님이신가요? 저 문자는 딸입니다. 중2 딸이고요. 예, 뭐 자아가 워낙 강할 때라 저와의 대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거는 왜 저렇게 보내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2면 네. 예, 강하죠. 굉장히 네, 네. 분노도 근데 크고. 뭐 저는 좀 그나마 괜찮아요. 저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한 침대에서 괜찮아요. 의원님 그렇게 그 같이 시간을 보내시는 기회를 좀 많이 가지시면서 네. 자녀분들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제가 가진 것 자잖아요. 같아요. 가진 자. 아이들에 비해서 네. 용돈도 제가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요된 이렇게 호응이라고 할까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돈으로 산 이거는 호응인가요? 네. 자녀분들과 팩트 체크를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뭐, 예. 네. 일단 매우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으로 네, 저희가 알면 금요일 되겠네요. 저녁에 여의도 일대에서 자녀분을 만날 수 있는 뭐 건가요? 여의도든 시내든 어디든 네. 아, 정말 좋은 아빠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문자 한번 봤으니까 사진첩을 한번 보고 싶어서 혹시 보안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2018년도 네. 방북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저희가 미리 좀 부탁드렸어요. 아, 이건가 본데요. 네. 서울과 평양의 시차가 나타나네요. 이거는 뭐 북한에서 찍으신 사진인 거죠? 아니, 저 사진은 판문점에 가면 평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남측 시설물입니다. 그 남측 시설물 회의장에 가면 저게 이제 우리 서울 시간과 평양 시간이 걸려 있어요. 저게 평화의 집에 들어가면 걸려 있는데 2018년 4월 27일 전까지는 조금 전에 저 사진을 보시면 알다시피 30분의 시차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저 당시에 평화의 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환담을 하고 있다가 김 위원장이 갑자기 벽에 걸려있는 저 시계를 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차저차해서 차이가 난다. 그랬더니 아니 시간도 통일 못 시키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뭐합니까? 시간부터 통일합시다. 라고 해서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남과 북이 시간을 맞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깊은 사진이에요. 네, 저 사진은 되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죠. 우리 민족이 5천 년을 같이 살았지만 70년을 지금 떨어져 살고 있잖아요. 저는 뭐 통일이라는 그런 거창한 것보다는 남과 북이 서로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시간조차 안 맞아요. 원래 한민족이고 하나의 공동체였는데 그래서 시간을 맞추는 것 뭐 다른 분들이 보면 사소하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제게는 대단히 큰 추억이고 네. 사변이죠.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면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평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네. 조소영 캐스터가 또 준비한 게 있죠? 네, 바로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면 될까요? 네. 저희 의원님의 핸드폰 살짝 봤잖아요. 이번에는 핸드폰 아닌 의원님의 무의식에 들어가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준비를 했어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게임인데 제가 드리는 두 가지 보기 중에서 네. 먼저 가장 끌리는 쪽을 굉장히 빠르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찬스를 한 번 쓰실 수 있도록 노코멘트 찬스를 딱 한 번만 쓰실 수 있습니다. 드릴게요. 질문은 몇 개인데요? 질문은 총 7개입니다. 네. 사생활 노출 대 노출로 사회생활. 뭐죠?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생활 노출을 선택하시는지 노출로 사회생활을 선택하실지. 노출로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죠?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조소영 의미 캐스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노출된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이어가시는 것과 네. 의원님의 사회생활을 노출시키는 것 둘 중에 차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후자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친 이정재, 미소천사. 둘 다 아니에요. 선택하셔야 돼요. 밸런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게임이라. 된다는 네. 거죠? 뭐 지친 이정재로 갈게요. 네. 다음 통화 대 문자. 저는 통화. 통화. 다음 청와대 대 국회. 청와대. 청와대. 법안 발의 0개 대 본회의 출석 0번. 법안 발의. 네, 다음은 노무현 대 문재인. 찬스. 찬스 한번 쓰셨고요. 다음은 김종인 대 안철수입니다. 끌리는 쪽이요? 네. 아. 더 마음이 가는 쪽. 안철수. 안철수. 오, 대답을 진짜 다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노출로 사회생활을 선택하셨어요. 저 질문을 이해가 잘 못해가지고. 네. 사실 이 질문이 들어간 이유가 네. 저희가 의원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워낙 입이 무거우시고 또 유명세를 즐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인터넷에서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사생활 노출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고 대신 다른 치욕을 선택하실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노출 안 하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지친 이정재와 미소천사 중에 사실 둘 다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뭐 골라야 되니까 지친 이정재가 낫다. 천사는 저하고 잘 안 맞아요. 네. 천사가 싫어서 이정재 네. 지친 건 괜찮으세요? 어쨌든 뭐 미소천사보다 나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 네.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에선 청와대를 고르셨어요.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전체로 봐서 청와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뭐 국회에는 여야가 있지만 청와대가 삐끗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를 골랐어요. 혹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또 보좌관 시절이 조금 좀 그립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청와대 보좌관 시절이 국회의원이 보좌관이 그리면 보좌관이 아니라 망가지는 상황실장일 때 시절을 조금 그리워하시거나 청와대에 계실 때 혹시 상황실장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르시죠? 그 잘 시절을 모릅니다. 그리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의원님께서 계셔야 할 곳의 의미는 혹시 없나요? 청와대. 아니요, 뭐 그런 의미도 없어요. 그런 의미 없습니다. 네. 조금 더 단지 끌리는 곳은 청와대다. 네. 대한민국 잘 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잘 돼야 된다. 이 생각이 그런 의미에서 강합니다. 청와대를 선택하셨네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 밸런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네, 질문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네. 김종인 대 안철수에서 안철수 선택하셨어요. 애잔하잖아요. 애잔해서요. 네. 약간 측은지심 느낌인가요? 뭐 그까지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네. 있는 증문즉답 애잔. 네. 왜 안철수를 선택하셨는지.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전 저는, 대표님. 네. 좀 애잔한 것 같아서. 좀 지방 말로 하면 짠하죠. 네. 최근에 또 플랫폼을 제안을 하셨던데요. 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정당 아니냐 말씀하시기도 저는 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울림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상대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이런 게 애잔한 거죠. 네.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평가를 또 하실 때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네요. 네. 밸런스 게임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정치합시다 초심박제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의원님의 삶과 또 초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준비를 할 때 그 3명의 인물을 꼽아봤습니다. 주요 인물 3분을 꼽아서 각각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의원님의 삶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2012년 이후로 사실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를 해오셨고요. 또 당선이 되고 나서는 청와대에 같이 들어가셔서 국정상황실장으로 또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굉장히 바쁘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잘 감이 안 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정책에 있어서의 위기 대응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치독이라고 들어보셨죠. 정책 부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18개 정책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이 모이고 그 정보에 대해서 판별해서 이게 어떠냐,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 예를 들어서 뭐 올해의 홍수와 관련해서 조절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사전에 좀 점검하고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부처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워치독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있어 보이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형태의 기자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일종의 알람시계 느낌도 맞습니다. 나고 청와대 내 경고기. 기자라고 네네. 보면 되죠. 네. 네네. 제대로 짚으시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를 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실 것 같거든요, 의원님께는. 윤건영에게 문재인 대통령이란 무엇이다. 제가 정치를
하게 된 분이죠. 예, 그리고 정치를 배웠고 옆에서 배웠고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단히 제게는 큰 영향을 미친 분이시죠. 이렇게 큰 영향을 나에게 주는 분을 청와대에 두고 올해 초에 나오셨단 말이죠. 네. 굉장히 큰 결심이 그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 같고요. 그 결심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세요, 의원님? 당연히 제가 나왔으니까요. 나온 이유가 그거니까요. 그 결심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 초심박제에서 그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데 네. 초심을 떠오르게 하는 그 사진을 좀 한 장 가져와 달라고 네, 네,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 그 결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사진이 준비됐나요? 네, 여기 앞에 있는 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예, 사진이 나오네요. 네. 의원님, 네.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한번. 저희 네. 지역에 구로 을 지역에 가면 남구로 시장이라고 있어요. 되게, 남구로 시장. 예, 큰 시장인데 이 시장을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시장 상인분이 되게 환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제가 그 지역에 처음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 사진이 저희 찍혔는데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저 사진을 보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어머님 생각도 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치를 하는 인간 윤건영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 제작진 측에서 초심을 나타내는 사진 사실 고민 많이 했거든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있는 사진 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냥 직관으로 끌리는 사진이 저 사진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그 의원님들께 초심을 떠오르게 하는 사진을 좀 부탁드리면 보통 하루 안에 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꽤 거의 오래 이틀 걸렸어요. 넘게 네. 걸렸어요.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으니까 사진을 고르시는데도 힘들겠구나 하고 뭐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저 사진을 보고서는 허탈하시죠. 왜 이 사진일까라는 게 굉장히 더 궁금해지는 사실 사진이기는 네. 했어요, 네. 의원님.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님 생각도 났고 제가 서 있어야 될 곳을 알려주는 사진 같았어요. 네네. 네, 초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실장으로서는 한계가 명확해서 국회의원 행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들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 혼자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인데 입법화가 잘 되고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는 못 하고요. 제가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온 결심에 따라서 하루하루 24시간 최선을 다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떤 입법의 방향성이랄까요, 의원님? 정해두신 게 있나요? 여러 가지를 이제 저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좀 거창하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제 스스로의 이제 정치의 존재 이유인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한 법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서민들 문제 말은 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ING 준비 중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1호 법안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더라고요. 국회의원 이른바 사연임 금지법.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하자라는 네. 법안을 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국회의원이 하나의 기득권처럼 되어서 국민들에게 굴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이 욕먹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 근거에는 가진 것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진 거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기를 내려놓자. 사실상 극약처방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자라는 말씀,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 3번만 하자. 뭐 12년이면 정말 모든 걸 쏟아붓지 않을까라고 냈는데 호응이 별로 없네요. 발의를 8월에 하셨던데 네. 아직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 아쉽게도 국민의힘에서 처음에는 정강정책에 반영해 주겠다 그래서 대단히 고마웠었는데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아직 뭐 구체적인
흐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임기 4년 동안 끊임없이 이 일은 추진할 겁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그 글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글 쓰시는 분을 작가를 글쟁이라고 하죠. 쟁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고집 또는 뭔가의 장인 정신? 네, 장인이라는 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정치쟁이라는 뭐는 없어요. 네. 그죠? 약간 어색한데요. 정치꾼이라고만 하잖아요. 글꾼이라고는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꾼처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하는 우리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스스로를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법안을 내놨습니다. 혹시 직접 뭐 경험하신 사례가 있었나요? 청와대에 계시면서 혹은 뭐 다선 의원의 어떤 횡포 혹은 갑질. 당 한두 내에서 사실 번이겠어요? 네. 혹시 하나만 공개해 주신다면 민 의원님 사람 없는 덥석 데서 물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뒷담화를 까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나 공개는 안 되시는 뭐 철벽을 지시는데요. 거시기 네, 철벽남인 것으로 또 네.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다선 의원들도 많고 또 다른 당에서도 다선 의원들 많으신데 이 법안을 보니 이게 국회의원 사연임 금지법을 왜 발의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 아마도 약간 갑질 경험하셨을 것 같고 또 당내 민주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아래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또 위로 잘 전달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어떤 당의 구조 차원에서도 약간 좀 노리신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 그까지 굉장히 저는 복잡하게 생각을 네. 못하는 사람이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가 높다 그래서 그분이 일을 못하진 않아요. 그렇죠. 선수가 높으신 분도 제가 들어와 보니까 정말 훌륭하게 열심히 저희 같은 조선이 본보기가 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솔직히 미안하죠. 제가 당연히 그렇고 선수로 이걸 제안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약 처방이다 이 법은.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국회의원 중에 허리 굽으신 분이 없어요. 국회 배지를 달고 정문만 들어서는 순간 허리가 쫙 펴진대요. 이게 그렇지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낮추지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특정한 인물의 그런 갑질이라기보다도 우리 정치 전반이 네네. 더 내려오고 국민들에게 더 숙여야 되고 네. 내려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신뢰도 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저희 기자들도 사실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죠. 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기자 이렇게. 예.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의원님은 그럼 사선 욕심은 확실히 없으신 것 같고. 제가 법안 냈으니까요.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몇 선까지 욕심을 부리? 그거는 주민들이 뽑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몇 선을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건방진 것 같아요. 네. 뽑아준 4년 동안 로드맵이라든지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는 몇 선까지 하면 나의 정책들을 뭔가 현실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건 없나요? 건방진 생각이죠. 네. 또 철벽을 네, 당했습니다. 철도남 어게인. 의원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정무기획 비서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일화도 인연도 일단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노무현 대통령님은 대단히 열정적이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노 대통령님과 5년 동안 청와대에서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전 2007년 말, 2008년 초로 생각하는데 당시에 국정 지지율이 대단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모든 게 노무현 탓이라고 막 그때 회자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임기 언론에서 막판에. 다 그랬죠. 네, 대단히 가슴이 아프고요. 9시 뉴스 보는 게 저희들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조간신문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안 볼 수 없는데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폭폭 박히는 그런 시기였던데 하루는 대통령님하고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남미의 아마존강 사진을 어디서 구해오라고 하셔가지고 구해놨더라고요. 관제에 딱 붙여놨어요. 사진을 보시면 가리키면서 하셨던 말이 야, 이 강이 이렇게 굽이 흐르고 막 꼬불꼬불해도 결국 바다 큰 대양으로 가. 우리가 욕 먹어도 우리 바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야, 힘내. 기운 잃지 마라. 니네가. 예,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단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게 아마 뭐 노무현
정신, 소위 말하는 그걸 좀 나타내주는 말씀 아닌가 싶어요. 네. 조소영 네, 캐스터가 방금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무현에게 정치를 배우고 문재인이 정치를 이끌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배운 정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원칙이에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칙, 정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이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원칙이다. 네. 그 노무현 정신이 의원님 의정 생활에 잘 구현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과 구로 주민들이 하실 뿐이죠. 평가는 유권자들이 네. 하는 것이다. 네. 어느 정도 자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사실 들립니다. 그거는 뭐 자신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일을 못한다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제 그 능력치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한다고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야죠. 정치인이라면 국가로부터 녹을 받는 사람이니까. 다만 그 평가는 철저하게 유권자가 하는 겁니다. 혹시 그 6개월 정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올랐던 구체적인 경험이 있나요? 많죠. 순간순간 두 분 대통령이 떠오르죠. 아, 두 분 같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죠. 주로 힘들 때 떠오르나요? 아니면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될 때 네. 또는 뭐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뭐 이럴 때죠. 가장 최근에 노 전 대통령님을 떠올리신 적은 언제였나요, 의원님?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납니다. 하여튼 자주 있었어요. 늘 뭐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마음속 저 스스로 떠오르는- 원칙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두 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하겠죠.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럼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의원님의 어떤 의정 생활을 점수로 한번 매겨보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지금 한참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1년도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매긴다는 건 좀 솔직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100이라고 하면 중간평가. 네. 중간평가 한 7, 80? 7, 8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름 열심히 하니까요.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7, 80점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그럼 나머지 2, 30점은 비는데 이 2, 30점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의원님께 지금 시급한 거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막 몰려다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있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본질을 보고 정확하게 이렇게 좀 냉정하고 치밀하게 가야 되는데 열정만 가득 차다 보니까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정치 막 쫓아가다가 사회 막 시험 공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보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 스스로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많이 합니다. 네, 저희가 윤건영 의원님의 초심박질 라이브를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의원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저희가 댓글을 조금 소개해 드릴 텐데 KBS 뉴스 채널에서 이름 없음 님이 정말 구독자 질문을 할 건지 방송 작가가 그럴듯하게 지원해서 질문할 건지 궁금하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좀 지켜봐 주세요. JG님이 사선 금지 발의법 내셨는데 공천하면 당선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뭐랄까 점점 양심은 있는 분이라 느꼈음이라고 써주셨어요.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디 현구님이 본인 유튜브 채널은 구독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도미솔님이 인터넷에 의원님 이름 검색해 보시나요? 많죠. 많이 매일 하죠. 검색해 보시나요? 매일은 못하죠.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매일 하시지는 않으시고. 한 이틀, 한 3, 4일 시간을 따지는 없지만 검색하죠. 좀 여유 있을 때 어디 이동 중에 뭐가 낫나 이렇게 보고 검색하죠. 의원님 이름과 같이 검색되는 혹시 다른 정치인 분도 있나요? 연관 그거는 검색어든지 안 살펴봅니다. 그냥 제 연관 이름만 검색은 안 보세요? 그냥 네. 기사 중심으로.
네. 다음 댓글 산드라 003 알도님이 토론 방송에서 뵈면 상대의 공격에도 안 밀리시고 정말 말씀 조리 있고 논리 정연하게 잘하시던데 비결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떤 책 주로 읽으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말해야 네. 되죠. 비결 없고요. 그냥 열심히 그냥 준비하는 게 최고인 것 같고 또 솔직히 말해야 되죠. 타고난 거다 뭐 이런. 아니, 그런 거 뭐 타고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반박할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죠. 제가 유시민 선배님한테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배님 뭐 어떻게 하면 토론을 잘합니까? 라고 해서 그분이 비법을 가르쳐 주시긴 하셨는데 그게 잘 안 통해요. 그리고 궁금한데요. 유시민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비법을 비법. 어떻게 공개합니까? 그럼 공개하면 안 되지. 나랑 토론하시는 분이 다 그럼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비법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책을 뭘 읽냐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책 읽을 시간 없고요. 너무 바쁘셔서. 바쁘다기보다도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올 여름에는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책이 있어요. 그 책 사서 꽤 많이 봤습니다. 그 책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거, 책도 네, 있었던 그 책도 거,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재밌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건영 의원님 네. 만나 뵙는다고 블로그를 저희가 샅샅이 뒤졌거든요. 보니까 최근에 MBC 100분 토론을 하셨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소회를 적으시면서 괄호 열고 윤건영 이제 방송인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쓰셨던데 농담이죠. 농담인가요? 전 진담으로 읽었는데 농담이죠. 무슨 방송인이에요. 방송인은 두 분이시고 저야 이렇게 제가 알리고 싶은 게 있을 때 나오는 거죠. 네. 거의 뭐 2달 동안 준 고정으로 이제 계속 네. 토론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토론 경험. 제가 힘든 것보다도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방송인데 이제 주제가 나오는 게 토요일, 일요일 날 나오니까 자료를 찾고 같이 하는 게 힘들었고 그다음에 뭐 국정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사실 국회의원의 본연의 일이라는 게 국정감사에 충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소홀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좀 반성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댓글 질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인 진아님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면 한미 동맹의 협력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관계가 다시 좋아져 빠른 시간 안에 비핵화 평화의 길인 종전 선언을 기대해도 될까요? 종전 선언이 질문의 핵심인 것 같네요. 예, 종전 선언은 뭐 말이 좀 길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네네. 네, 제 전공이라. 그렇죠. 네. 종전 선언은 저희가 53년도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53년도에 휴전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휴전 협정을 맺을 때, 야, 우리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평화협정으로 가야 돼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54년도에 제네바에서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협상을 해요. 근데 그 협상이 안 되죠. 그러다가 지금까지 쭉 갔어요. 즉 67년 된 숙제가 종전이라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자. 말 그대로 종전이라는 건 전쟁을 끝내자는 거예요. 67년 된 숙제고 이 숙제를 최근에 처음 제기한 곳이 어디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가 잘 안 되니까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 비핵화를 좀 끌고 가보자라고 2006년도에 제안을 해서 이게 쭉 발전돼 오는 거예요. 최근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에는 종전선언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계라는 말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제대로 보시네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의 내용 중에는 판문점 선언, 남북이 맺었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판문점 선언에 종전 선언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평화 체제가 들어가 있어서 북미 정상 간에도 사실상 합의에 근접했던 내용이에요. 또 지금 미국에 있는 하원 의원 50여 명 이상이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을 내오고 있어요. 자, 종전선언은 그럼 어떤 의미냐? 남북 미가 전쟁을 끝내자. 그리고 이제 평화로 나아가고 비핵화에 합의를 하자라는 정치적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적 선언에 대해서 야당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죄송한데 야당 흉을 좀 봐도 됩니까?
얼마든지요. 아, 예. 네. 야당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해야 돼. 비핵화를 할 수가 없어. 비핵화 한 다음에 종전선언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볼 때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공부를 좀 안 하신 거예요.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아시는데도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하세요. 답답하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저는 종전선언이라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즉 한반도 비핵화에 관계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이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핵을 없애자.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자. 이게 종전선언이거든요.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지금의 문재인 정부나 저를 포함한 민주당은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 종전선언은 끝이 아닙니다. 비핵화가 끝이고 평화협정이 끝이에요. 제가 아까 역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맺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종전선언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의원님께서 전문 분야가 나와서 이제 말이 되게 말씀이 빨라지고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100분 토론을 보는 것과 같이. 좀 더 이제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야당 의원님들이 혹시 반박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그 세 번째 인물로 저희가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을 꼽아봤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8년 3월에 문 대통령 특사로 이제 평양에 가셔서 4월 판문점 정상회담을 사실상 그 실무적으로 조율을 다 마치셨고 또 5월 남북 정상회담에 또 기획을 하셨고 다 준비를 하셨고 평양 정상회담 9월에 열렸었죠. 그때도 큰 역할을 하시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최소 지금 2번 넘게 평양에 가셨어요.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가까이서 혹시 그 김여정 부부장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비화나 그런 거 있으면 하나 좀 공개해 주시죠. 이런 거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예. 제가 그 대한민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인데요. 많은 취재진들이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없냐 물어보세요. 근데 저라고 왜 이야기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해보면 다른 나라의 일개 국회의원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고 갔어요. 근데 돌아가서 자기 나라 가서 야 내가 만난 문재인 말이야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속이 상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아직까지 한번도 비핵화라는 게 조심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하는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2018년 9.19 평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제가 정상회담 하루 전에 육로로 평양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좀 잘 안 풀리는 게 있어가지고요. 가서 이제 숙소에서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서 회의도 하고 사전 점검을 하고 이제 내일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오시는데 한 12시쯤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로 찾아왔어요. 백화원으로 찾아와서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된 얘기인가요? 이 내용은? 조금은 공개됐습니다. 조금은요. 예. 근데 1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계획되어 있는 여러 일정들을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에 방문을 했는데 미국 백악관에 이제 실무자가 하루 전날 간 거죠. 그래서 내일 대통령 오신다고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와서 야 니네 대통령이 오면 이렇게 할 거야라고 1시간 동안 실무자한테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단한 준비를 했고 기대가 컸었다라는 걸 좀 반증을 해요. 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있는 그대로 보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평양을 갔을 때 능라도 경기장이라고 아시죠?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을 하셨어요. 네. 평양 시민 10만 명을 앞에 놓고 연설 내용 혹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반도에 평화가 와야 됩니다. 핵이 없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역사적 사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잠실 주경기장에 와서 서울 시민 10만 명을 앞에 놓고 연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북한 사회가 인구 2천만 명이 조금 넘지만 엄청난 반향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남북 관계가 뭐 지금 좀 잘 안 돌아가서 아쉽긴 합니다만 잘해야죠. 어떻게 보면 틀을 깨는 지도자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틀을 깨는 지도자 같고 상상력이 또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자신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지도자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의원님 말씀해 주실 때요. 예. 네, 북한에 대한 관심이 크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연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거 잠깐 보고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e Biden. Stop treating our opponents as our enemies. They are not our enemies. They are Americans. They're Americans. I'm a proud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for the soul of America. We must restore the soul of America. 네, 이렇게 미국 대선 결과가 가닥이 잡히자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어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시즌2가 될지, 클린턴의 대화 시즌2가 될지, 공화당 집권하의 탑다운 중심의 트럼프 모델이 될지 손익계산서를 따지고 있다. 그런데 분석 자체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변화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은가. 예상 경로들을 대비한 맞춤형 액션 플랜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당국자들 들으라고 이렇게 남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뭐 어떤 지침을 내렸다고나 할까요? 네. 제가 감히 그러진 않고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한 거고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위기 포인트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까지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대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근데 바이든 당선인은 당선 선언을 하고 당선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균형 잡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뭐 아침에 뭐 몇몇 언론에서 보면 강경화 장관의 네. 방미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이 하시던데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적 자체가. 강경화 장관이 처음 가겠다라고 했을 때 가면 바이든 쪽 사람을 못 만날 거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실제로 가보니 바이든 쪽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고 성과가 있어요. 그랬더니 왜 갔냐 이제 안 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남북의 갈등 관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트럼프와 바이든을 상대로 균형감 있게 차분하게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지금 상황은 바이든 인수위가 앞으로 한 뭐 5, 6개월 정도는 우리도 대선 이후에 인수위를 구성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 리뷰도 하고 인선도 하듯이 그런 시기거든요. 네. 요 시기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소리 나게 할 일은 아니에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물밑에서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해나가면서 치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크게 두 가지 죄송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기에 언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물밑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 미 대선 결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걱정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캐스터가 네. 예, 소개해 주시죠. 온라인 게시판을 찾아보니까 언급되는 내용들이 크게 이렇게 3가지인데요. 1번 북한을 불량배라는 바이든 과연 북한과 만날까? 2번 북한과 만날 시간이 있을까? 3번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북한을 불량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에서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과연 만날 수 있을지. 바이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려고 할지. 바이든 당선인은 절차를 중요시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실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나게 해야 되는 게 저희 일이에요. 만날 수 있을까를 논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은 북미 정상을 만나게 하는 게 일이에요. 그게 의무고. 그런데 만날 수 있을까에 빠지면 안 돼요. 자,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두 쪽이 만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양쪽에 대한 적극적 설득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는 북의 김정은 위원장을 안 좋게 보겠죠. 말만 바꾸고 뭐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설득해야죠. 왜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만나면 뭐가 좋은지,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게 우리의 외교거든요. 그게 한반도 운전자론이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전략적 인내인 거예요. 그 과정을 만들어왔던 우리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핵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미국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핵이 있는 건 우리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은 지금까지 사례를 쭉 지켜보면 정상국가로 자신들을 받아들여지기를 이제 국제사회에서 원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늘 핵을 동결하거나 핵 개발을 중지해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먼저 행동하기를 늘 원한다는 거죠. 미국이 북한 쪽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가 이걸 먼저 행동하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북핵 대화의 끝이 비핵화여야지 시작부터 우리한테 포기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 과연 바이든 그 당선인 쪽과 바이든 당선인은 먼저 북한에 포기하라고 하는 거고 북한은 이제 먼저 보여주면 나중에 우리가 포기할게 하는 입장이잖아요. 이 둘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인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네바 합의입니다. 94년도에 제네바 합의. 그리고 2005년에 있었던 9.19 공동성명입니다. 이 두 가지 합의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행동 대 행동인 거예요. 자, 내가 하나를 하면 너도 하나를 해.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 중에처럼. 그리고 또 하나, 오바마 정부의 말년에 후반에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이란 핵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란 협정을 어떻게 맺었냐? 바로 행동 대 행동으로 맺은 거예요. 스냅백 조항이라 그래서 자, 이란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만약에 포기를 안 하면 바로 제재를 다시 강화한다. 이게 스냅백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게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 바이든 당선인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바이든 당시 상원위원장이 만났을 때 그리고 바이든 후보 당선인의 비망록 등을 보면 한반도 햇볕 정책에 대한 지지 표명을 밝히신 바가 있고요. 외교를 알고 동맹을 중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인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걱정이 그 북한과 만날 시간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마도 그 바이든 당선인이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나면 동아태 차관보가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기까지 한 4, 5개월. 예. 네. 그러면 내년 그 6월 정도는 우리나라는 이제 재보선이 끝나고 대선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 언제 그 해결하나 이런 걱정이신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좀 로드맵을 그리고 계세요?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위 기간을 거치고 인준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 6개월이 소요될 텐데 그 기간이 저는 남북 관계가 열리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열어야 되는 기간. 보다 정확한 표현은 즉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미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걸 자동차에 비유를 하거든요. 남북 관계가 뒷바퀴예요. 북미 관계가 앞바퀴예요. 이 앞뒤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야지 한반도 비핵화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앞뒤바퀴가 다 안 돌아갔어요. 근데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뒷바퀴를 막 굴렸죠.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고 갔던 게 세 번의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이었죠. 근데 앞바퀴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이 앞바퀴를 돌려서 그래야 고속도로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비핵화라는 자동차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미국이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대단히 없고 제한적입니다만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남북 관계를 열고 더 개선시켜 나가는 거다. 그래서 북미 관계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작동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경화 장관님도 지금 가 계시고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도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의원님께서도 물밑에서 활동을 해주실 수 있고. 저도 다음 주에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TF 소속으로 네. 가신다고 말씀을 안 그래도 들었어요. 네. 네, 가서 그러면 바이든 당선인 쪽과 좀 접촉을 하실. 바이든 당선인 쪽 소위 말해서 바이든 캠프에서는 외부인들의 접촉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온당한 처사라고 봐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는 이유는 직접적인 방식은 대단히 막혀 있거든요. 바이든 캠프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놨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간접적인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정치권에서 스피커가 큰 사람들, 네. 싱크탱크 주요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을 만나서 우리 입장을 설득해내야죠. 그리고 공감대를 끌어내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게 해야 됩니다. 자, 북미 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의원 외교의 일환으로 가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아주 균형 잡히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영길 의원님하고 같이 또 갑니다. 의원님하고 또 김한정 의원, 의원님. 김병기 의원 이렇게 갑니다. 네. 정보통, 이른바 외교통으로 통하는 분들이 다 총출동하시네요.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 세 번째 걱정이 보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때 그 북한 도발이 있었다. 그때 2009년도에. 전략적 인내를 꾸준히 전략적 인내를 하시던 데인데 미국이 반응하지 않으면 북한이 또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걱정됩니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장고 끝에 악수를 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도발을 통해서 협상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미 간에 합의했던 사안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명분을 지키자, 명분을 얻자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미국 또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메시지가 발신되어야 됩니다. 즉 북한을 안심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내년에 방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답방이요. 네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에 와야 한다. 그 말씀은 계속 유효합니다. 유효한가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평양 정상선언에서의 합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추진되다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그 자체로 저는 역사적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북 관계를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의미한 기재라고 봅니다. 네. 코로나 전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당연히 코로나 네. 상황이 정돈되고 네. 장악됐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네네 그렇죠. 참 너무 전문가셔서 저희가 계속 붙잡고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 사실 초심박제잖아요. 그쵸. 초심박제였습니다, 사실. 이게 남북 관계나 이게 아니죠, 그죠? 네. 초심박제였습니다 저희가. 네. 네. 초심박제니까 저희 초심박제 공통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4년 임기 안에 이 법안만은 꼭 통과시키겠다 하는 게 있나요? 제가 낸 1호 법안이었던 3연임 금지법 이것은 다른 의원님의 호응
여부와는 별도로 저는 4년 동안 꾸준하게 이슈화 시켜나가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같이 가보자라고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21대 국회에서 이것만은 하겠다 혹은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여의도 문법을 안 따르려고 합니다. 여의도 문법이라는 건 정치 공학으로 생각하는 거고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국민들은 잘 몰라요. 이해도 잘 안 되죠. 근데 여의도에만 오면 여의도 문법이 있어요. 반면에 세종시만 가면 세종시 문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관료들이 하는 문법. 국민들의 문법과 국민들의 눈높이로 하는 게 전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당신께서는 잘 이해가 안 된대요.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들이.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 한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절대 여의도 문법으로 따라가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기 중에만큼은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다짐입니다. 네. 저의 초심박제 질문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윤건영 의원에게 정치란? 듣는 겁니다. 듣는 것.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는 잘 들으면 절반은 한 거라고 생각해요. 잘 들으면. 국민들이든 누구든 제가 뭐 진행자님의 이야기를 듣든 잘 못 들어서 탈이죠. 듣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듣는 것,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민원인, 주민, 국민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치 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는 듣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듣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초심박제 라이브 윤건영 의원님 편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 윤건영 의원님께서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소감 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여쭤봐가지고 많이 배워갑니다. 예. 아닙니다. 이 남북 문제나 평화 문제는 말하는 저도 되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뭐 제 부족한 내용입니다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프로그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의 의정 활동 지켜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잘 들으시는지를 그리고 그 듣는 결과를 법안으로 잘 만들어 주시는지를 저희가 더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합시다 월요일 예고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월요일에는 그 KBS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벌써요? 그래서 그 돌파 기념식을 하려고 기념식. 하는데요. 네. 이소정 앵커, KBS 뉴스9의 이소정 앵커, 정현우 앵커 함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영방송 연구자죠. 정준희 교수님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같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김기화 기자님과 저도 잠깐 나오는 거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시간을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뽑아.